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광주에서만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의료계가 파업을 벌여서 시민들의 걱정이 더 컸는데요. 다행히 오늘부터 전국 주요 병원의 의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만 광주 지역은 아직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번져가는데 의사들은 병원 현장을 떠나 있고 정말 걱정이 큽니다. 또 의료계가 정부와 합의하면서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을 보류하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추진해왔던 공공의료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등은 또 어떻게 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사토론텐 오늘은 여당과 광주시 그리고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나오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복지공간국의 박향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의사회에서 양동호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나오신 세 분은 지금 모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모두 의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이 어떤 얘기들을 내놓을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먼저 시급한 현장 상황부터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부장님, 광주가 지금 어제 오늘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지역 감염이 12명 했고요. 오늘 10명에서 총 누적 환자 수로는 45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간에 22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대부분이 침례교회라든가 동강주 클럽,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해지전 검사에서 13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좀 문제시되고 있는 사랑시장 국밥집 그런 접촉자가 5명, 또 석정 온천과 관련된 사람이 2명 등으로 좀 접촉자 중에 나왔고요. 근데 실제로 신규 확진자 수는 1명 정도 나와서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늘 나온 확진자들 중에서 전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자, 의사들 복귀 문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다 복귀했는데 전남대, 조선대, 기독교병원 아직 의사들 복귀 안 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92%가 복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련병원이 전대, 조대, 기독병원, 보훈병원인데요. 총 숫자 중에 92%가 안 나오고 있고 전임의도 아직 다 복귀하지는 않았습니다. 양 회장님께서는 이 젊은 의사들하고 좀 평소에 소통하지 않으십니까? 네, 광주시 의사회는 거의 매주 젊은 의사들, 이 지역에 있는 전공의 대표, 학생 대표들과 매주 만나서 서로 간에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전국적으로 복귀를 결정했는데 광주 지역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복귀를 결정한 건 아니고요. 네.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뿌리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의사 비대위가 다시 또 만들어졌고요. 저번에 있던 박지원 회장이 지금 물러나고 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오늘 저녁 7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은 복귀를 했지만 나머지 병원들은 대부분 복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오늘 저녁 7시부터 회의에서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의대생들도 지금 1년간 전부 다 휴학을 결정하고 또 국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의대생들도 지금 계속 강경한 입장인데요. 아마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의대생들도 복귀 여부가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지금 젊은 의사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뭐 여당도 포함되겠죠. 신뢰가 불신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하셔야 될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미중의 어떤 사회 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고요. 전공의들이나 의사협회 역시 그런 데는 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도 왜 하필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의사협회가 파업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정부가 왜 하필 이렇게 위중할 때 정부의 정책을 신중한 토론 없이
내놓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양자가 동일하게 지향하는 바들은 결국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론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좀 제안드렸었고, 우리 정부와 당이 이러한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를 좀 설득하고 타협의 자리를 좀 만들어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우리 전공의들이 이 합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협상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의료계를 짊어질 일꾼들이 지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빨리 국시를 좀 볼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6일이죠. 사실은 이 의원님께서 어떤 중재안을 내셨었죠. 의사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정책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하자. 그러면서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여당이나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이때 내신 의원님 안 수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네,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 같습니까? 정부와 국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라고 하는 노사정위원회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큰 공론화 기구를 만들기에는 지금 당장 좀 서두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 체계를 새롭게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던 걸로 생각하고요. 의사협회 역시 거기에 어떤 방점을 찍고 함께 하겠다고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들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조차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하고도 비슷하게 들리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좀 지금 이 순간만은 토론에 진행해 가되 코로나19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국시 의사 자격 시험이죠. 흔히 이제 국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 입장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오늘까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기회 안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어떤 형평이나 공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법 제도 자체가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특히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섰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미쳐지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향후 가까운 1년 안에 받아들여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사회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고, 의사 국시를 전적으로 현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본다라고 하는 건 올바른 관점이라고 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 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안 보기로 한 건데 왜 또 봐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범투이라고 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가면서 학생 대표들과 만나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저희들 선배 의료인 입장에서는 제발 학생들은 좀 빠져주고, 또 이런 의료에 대한 현안 문제는 우리 선배 의료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관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죠. 사실 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그리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를 젊은 의사일수록 믿지 못하는 것 같고요. 하나 예로서 오늘 또 김성주 의원이 다시 또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료계에서 볼 때는 합의서 잉크가 마른 지 지금 4일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또 재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도 좀 이런 대타협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어느 정도의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코로나19에 전념한 이후에 그 후에 논의에도 늦지 않을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또 분란의 불씨를 끼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병원을 떠난 게 19일째죠, 오늘까지. 네, 그렇습니다. 혹시 박사님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의료 현장들, 그 종합병원들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 대학병원이잖아요. 대부분 상급병원이고 또 보훈병원은 아직은 좀 예외적이니까 상급병원의 성향을 보면 지금 거의 교수님들이 지금 전공의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라든지 수술 같은 경우를 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원한 환자의 50% 정도는 지금 퇴원이 가능한 사람 최대한 퇴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도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좀 스케줄을 연기할 수 있는 수술들은 좀 최대한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상적인 진료, 그다음에 이제 응급 진료라든가 중환자실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진료는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19에 대응되는 무슨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 인력하고 조금 다른가요? 네네, 이제 주로 양 그 상급병원에서는 중증실만 운영을 하고 그 격리병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빛거울 전남대병원에도 사실은 전공의가 코로나 담당을 상당 부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감염내과 교수님이 이제 업무 부하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간호사들도 아무래도 이제 역할을 좀 더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좀 더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원장님, 사실은 이 의사 파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의사들에게 꼭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네, 결과를 알겠습니다. 보면, 네. 뭐 한 지난번에 리얼미터에서 했던 거 보면은 한 55%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네. 입장이신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광주시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필수 의료를 지키고 있다고 한들 또 파업 전공의들이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불편이 있으면 사실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 현재까지 코로나가 발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도 덕분에 챌린지를 하면서 의료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이 코로나 시국에 공공의대랄지 의대 정원 증가, 또 한약의 급여와 원격 진료와 같은 4가지나 되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 증가 문제인데요. 의사의 수를 늘린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원인은 전제 조건이 바로 의사가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단순히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가 OECD 평균이 3.4명보다 적은 2.3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2.3명이지만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2.4명이고요. 미국은 2.6명, 영국은 2.8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수를 계산하는 것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 365일 중에서 한 300일 정도 의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 이상의 경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모수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그 밖에도 공중보건이랄지 군의관 같은 의사들이 모수에서 빠졌다는 것이 제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의료 접근성으로 보면은 2017년도 의료 서비스 경험조사에 가면 초진 환자 예약 대기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약 21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24.1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료 접근성은 세계 거의 1위를 달렸을 정도로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의사 수를 계산하는 의사 밀도를 보면 저희는 단위 면적당 12명으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0.9명이고요. 그리고 의사 증가율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어도 2028년 이후에는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능가한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 지정이면서 또 강제 지정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할 때마다 의료비는 22% 증가한다는 공단의 연구 결과가 있는 걸로 보면 국민의 혈세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민적인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들의 생각이고요. 네, 또 한약 처방 급여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들은 지난 의사들이 계속 꾸준히 항암제 급여화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약 200억 원 정도 든다고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방 처방 시범 사업에 500억 정도를 소요한다고 합니다. 물론 생리통의 처방 급여화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양 의장님 그 정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의사를 대표하고 계신 양 의장님께서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의원님 뭐 이거 하나하나 사안을 얘기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양 의장님 말씀을 들은 걸로 그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꼭 이때 이걸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여당이나 정부 내에서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가 일부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상 수도 부족하고 의료진 너무 힘든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빨리 내놔야 되고 특히 이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지금 대비해야 된다. 의료진 늘려서 동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체계를 좀 갖추자. 여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왜 10년 후에 배출될 의사들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느냐라는 제안을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컨대 10년 후에 배출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로드맵들이 있을 겁니다. 그 로드맵 중에 저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2022년에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라고 아마 정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로드맵에 충실하게 제안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을 때까지 과정들, 숙성해 좋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 2000년에, 말하자면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초유의 그 파업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의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료의 미래를 결정하는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보건의료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정책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었죠. 그런 것들이 사실 20년 동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정하게 좀 역사성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런 10년 후의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저는 오히려 의료계가 향후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의료계가 제안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정부가 좀 통 크게 받아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정책으로 내놓는 그런 방식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의료계는 전혀 패싱된 느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 있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잘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저는 이 과정을 양쪽을 다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소통과 대화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그걸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좀 신뢰의 어떤 깊이를 좀 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정 갈등과 관련된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고요. 또 오늘 저녁에 젊은 의사들이 좀 회의를 하고 있다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 견안에 대한 얘기를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그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얘기는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공공의료원 하자고 지역의료원 하자고 좀 법도 내셨고 네. 그러셨죠. 이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여러 포럼에서의 문제 제기, 또 여러 가지 언론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광주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중한 상황에 사실 제일 필요한 게 감염병 전문 병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감염병 전문 병상은 결국 공공의료원이 해줘야 될 하나의 역할로 시민들께는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큰 이슈가 됐던 건데요. 전국적으로도 현재 공공의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전, 울산, 광주가 1차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이러한 공공의료원들이 좀 만들어져서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인 허브 역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좀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광주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때맞춰서 공공의료원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이용섭 시장님의 제안도 대단히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예타 면제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정책은 수익성을 따져서 예타를 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홍역을 되게 치른 대구 같은 경우는 제2 공공의료원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광주 말씀하신 대로 대전, 울산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광주시 계획 좀 들어보죠, 박 부장님. 저희도 지금 광주 의료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원, 이제 광주의료원, 가칭 광주의료원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의료원을 병원 하나를 설립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땅값 하면 한 1,00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재정법상으로 500억 이상이 되거나 국비가 300억 이상이 하는 대규모 사업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국가재정법에 또 하나 예외 조항은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외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광주시에서도 AI 같은 경우 예타 면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시급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국가 정책이 필요할 때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또 국가에서 논의를 해서 기재부나 이런 데서 심의를 거쳐서 예타 면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타 면제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물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타를 면제를 통해서 의료원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공의료원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두 분 이제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 보면 이건 공공의료원 설립의 문제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그다음에 또 의사의 정원 문제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공공 영역에 근무한 지가 지금 2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벌써 이 문제는 공공 영역에서는 15년 전에 논의가 다 됐었습니다. 15년, 20년 전부터. 왜냐하면 이미 그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공중보건이 제도가 공중보건이니까 거의 공공의료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군 단위는. 광역시 단위는 그나마 있는 의료원 몇 개 정도. 근데 과거에도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도 좀 낮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별로 희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공공의료가 어떻게 버텨나갈 거냐. 그렇다면 나중에 공중보건의도 이제 여성들 학생 숫자도 늘어나고 하면 공중보건의도 줄어들 테고, 그 다음에 의사 수가 이제 공공에 기여할 사람도 없어질 텐데 해서 그때 이미 의료 사관학교 같은 게 생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서남대학교가 폐지되면서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왜 의사들이 공공 영역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왜 공공의료원은 항상 소외받는가?
또 지방에서는 왜 의료원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가? 지으면 계속 적자를 면치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방의료원이 최근 들어서 이게 이런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중요시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미 복지부에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있는 개업을 한 의사나 민간에 있는 의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같은 경우 지방의료원도 보면은 2005년도에 사실은 지방의료원이 생길 때 근거법이 뭐였냐면 지방공기업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법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평가를 받을 때 너네들 수익을 냈나 안 냈나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공공보건의료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공의료는 당연히 적자가 나는 건데 어떻게 공기업법에 준해서 이 지방의료원이 돌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지방의료법 설립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공공의료라는 측면에서 의료원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들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좀 그 천덕꾸러기 같은 그 대우를 받아왔죠. 근데 이제는 특히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지방의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공의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우리나라처럼 90% 이상이 민간 병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전염병이 퍼졌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의료기관이 어디가 있는지,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요, 공공병상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공공병원 병상이 전남대학이 1000병상이 넘고요. 보훈병원이 500병상이 넘습니다. 그럼 공공의료의 비율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높아요. 월등히 높고, 그 다음에 병상 수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코로나가 진행됐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남대학 병상을 낼 수 있습니까? 보훈병원 병상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빛고을 전남대병원 떨어져 있는 병원, 격리가 가능한 병원, 그것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엄청난 그걸 배상을 해주고 또 충분하게 배상도 못 해줬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병원이란 개념이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거에는 논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고서는 이런 전염병 상황이 왔을 때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들이 그런 공공병원의 필요성,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될 공직에 근무해야 될 의사들의 필요성, 또 거기에 배출해야 될 의과대학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더 절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 의료원을 수익 차원에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복귀를 보면 3년 이상 단기순 손실이 나면 원장을 해임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네네. 뭔가 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그 국민의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먼저 공공의료라는 정의를 좀 먼저 내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이고요.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의료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를 공공의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의되는 공공의료는 그럼 무엇이냐?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를 공공의료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가 건강보험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모두 강제로 건강보험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특별한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치질수를 한다고 해도 그 질환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 자꾸 공공의료 하면서 공공의료는 선, 민간의료는 악, 이런 이분법적인 선악 문제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보면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상 수로 보면 약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같이 민간의료가 천국인 나라에서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는 약 26% 정도 되고요. 병원 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대개 94%에 달하는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는
민간 의료의 공공 역할을 굉장히 유도를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대구 동산병원이 코로나19 병원을 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여 명 이상 되는 환자들을 전부 다 비우고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약 3개월 정도 진료를 하면서 수술도 없고 호흡기 질환만 보기 때문에 적자가 약 98억 정도 났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것은 50억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메르스 사태, 사스 사태 약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전염병에서 항상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간 의료기관을 아까 박향 국장님께서 의료기관을 수용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국가에서 수용하는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공의료원 같은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래서 세금의 측면으로 본다면 가까운 예로 우리 지역에 있는 빛고울 전남대병원 얘기해 주셨지만 빛고울 전남대병원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됐는데 안 하겠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국가에서 그만큼의 적자 보전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봉합해서 좀 해결이 됐지만 그래서 이번 세 번째 국가적인 감염병을 겪으면서 정부도 어떤 태도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민간 병원이 90% 이상인 상황에서는 보다 더 세금을 적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민간 병원을 최대한도로 공공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이러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 하면은 다음에 어떤 감염병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들이 앞다투어서 공공기관에 혹시 공공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의료원만 가지고도 지금 의사협업하고 공공 쪽이 조금 생각이 다르신데 네. 이거 다음 문제는 꺼내기도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대학 정원 문제, 의료진 양성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고 오늘도 김영록 지사가 간부회의에서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국회의원도 합쳐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지역사회 현안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자 좀 짤막하게 얘기 좀 해보죠. 의원님 어떠십니까? 예, 오늘 양동호 회장님께서 아주 그 현재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명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의료계가 공공이 맡아야 될 영역을 민간에 대부분 떠맡겨왔던 실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의료의 시대 전환을 이야기할 때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이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공의료기관을 더 많이 만들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려면 첫째로 필요한 게 의사 인력입니다. 거기에 좀 투입될 의사가 없어서 공공의료기관을 못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한탄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어떤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렇게 투입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현재 의료 문제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땜질식의 처방이라고 보여지는 방식으로 제안된 거라고 보고요. 향후에 이러한 공공의료의 문제를 좀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 출신의 의대생들이 좀 많이 뽑아서 특히 공공의 마인드를 강화한 학생들이 배출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양질의 의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지역의과대학의 문제는 사실 목포나 순천 지역의 전남권의 의료 취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만큼은 지역의과대학을 설립하는데 좀 박차를 가해서 지역의료의 거점으로서의 의과대학과 병원이 만들어져야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목포 순천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대 의료정책에 나온 걸 보면 사실은 이 의료인력 양성이 두 가지예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하고 공공의대라는 게 사실 대학원이죠. 공공의대는. 그렇죠. 지금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러면?
전남은 그냥 지역의 의과대학 하나를 더 설립하는 문제인 거죠. 의대 정원을 늘려서 그렇죠. 서남대에 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네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네. 사실 이것 때문에 파업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의료인 현장에 있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사실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의대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게 한다 이런 방법보다는 지역의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유인책을 써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책 방향은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10년 동안 400명씩 4,000명을 증원해가지고 이 중에 300명이 지역에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 복무를 하지 않으면은 10년간 면허를 취소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지역의 필수 의료에 가려고 하지 않은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아픈데 머리 아픈 약을 주는 격이죠. 왜 지역의 필수를 가지 않겠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 지역에 요즘에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받는 의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분만을 받으면 의료보험 수가가 사실은 저희들 연구 자료에 가면 원가의 74%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필수 의료일수록. 그래서 분만을 하게 되면 또 그 많은 위험부담이 있겠지 않습니까? 산모도 살려야 되고 아기도 살려야 되는데 만에 하나 잘못되면 또 수억 원의 배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구태여 분만하면은 요즘 뭐 동물원의 분만 가격보다 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낮은 의료보험 수가에서 어떤 그 의료 위험부담을 안고 지역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과가 있어봐야 별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산부인과를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지금 정부가 말하는 해결책은 지역의 의대 정원을 늘려서 강제적으로 그곳에 의무 복무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원들을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하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레지던트 끝나고 나면 또 전임을 하게 됩니다. 2년 정도 하게 되면 약 7년의 수련 기간이 지나고 나고요. 그러고 나면 3년이 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를 내가 전공을 했는데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그 공공의료기관에 간다고 하더라도 의무 복무 기간만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수도권으로 가서 다시 자기의 어떤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좀 더 많은 급료를 받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가서 다른 과를 전공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의료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양 회장님, 지금 그 10년 동안 근무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면서 양성한 의료진도 10년 뒤면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제한도 없는 의료진이 지금 지역으로 내려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료계에서는 지금 현재 의과대학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대학을 설립하는데 약 1,000억에서 2,000억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학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에 등에서 의과대학을 하나 설립하려면 10년 정도의 준비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많은 연구를 거쳐서 의과대학 하나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 하나 만드는데 1, 2천억. 그리고 또 부속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 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만 세워가지고 되느냐? 또 뭐 생리학, 양리학, 생화학 등 기초학 교수가 또 30여 분 이상이 또 필요하고요. 최소 인원입니다. 그리고 임상,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흉부외과, 정형외과 각 임상 교수만 해도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급료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1조나 된다는 거의 가까이 되는 비용이 생긴다는 거죠. 차라리 전부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약 10분의 1 정도만 쓰면은 그 지역으로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리스크는 많고 급료는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시골에 있는 어떤 필수 의료과 기피하는 과에 대해서는 유인책을 써서 급료를 더 준다 할지 뭐 의료보험 수가를 더 해가지고 1.5배를 준다 할지 아마 지금 생각하는 예산의 10분의 1 정도만 써도 충분히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의료 인력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은 게 제 의료계의 생각입니다. 지역에 있는 의료계 이제
정부, 지방정부 입장으로 보자면 저는 이제 좀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전남대하고 조선대가 이제 광주에 있으면서 상급병원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정 격리병상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감염병 전문 교수들이 있으면서 좀 급격한 상황이 있었을 때 악화됐을 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상급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전남에 있는 환자도 다 광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남이라는 그 지역에서도 사실은 상급병원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또 의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 지역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그 의료 접근에 대한 그런 희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과대학의 설립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 의과대학 정원의 문제하고 좀 국가가 좀 조율을 할 수 있다면 그 상급병원이 좀 지역별로 골고루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원 문제하고만 좀 조정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지금 학생들하고 전공의들, 그거는 본인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미래 문제를 뭘로 보냐면 현재 선배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개업을 해 있는 많은 선배님들을 보면 현재 아까 이제 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의료보험 수가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77년에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10년 만에 달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럼 좀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당히 개업한 의사들이 저수가로 커버를 해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가로 커버하는 면을 저는 이미 개업한 선배님들은 피보험이라는 걸로 그거를 다 채워오셨어요. 그러면 후배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의 미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아까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는 저는 이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국가와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계가 서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려면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의료보험 제도를 안정화시켰고 K방역이 부러울 정도로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접근성도 높고 기술도 높아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책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서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시인할 건 시인하고 또한 의사들도 저는 선배님들이 먼저 개업에 있는 선배님들이 의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현재 선배들은 굉장히 좀 우회적인 방향으로 풀어왔다. 이게 그런 어려운 점이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서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후배들만큼은 그걸 우회적인 방향으로 풀지 않고 좀 올바른 정책 방향에서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해주시면 이제 논의의 장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걸 서로 인정하면서 논의를 한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원의 문제라든가 의과대학의 문제하고 좀 별개로 전반적인 근원적인 제도 문제에 대한 그런 공감을 바탕으로 좀 토론을 해줬으면 어떨까 저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강욱 장께서 지금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분 반 정도 남았거든요. 토론 시간이. 우리 양 회장님하고 이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내외로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원장님. 네,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국종 교수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대에서 이국종 교수님이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면 살릴수록 연간 적자가 수십억 원이 돼가지고 얼마 전 뉴스에도 또 병원 원장님과 싸우는 그 영상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저희 의료계에서는 여러 번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귀담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외과 의사지만 지금 전남대학교 외과 전공의가 약 8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해마다 보면 3명, 1명, 5명 정수를 채울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료 논의의 장이 나온 김에 전부 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서 뚝 까놓고 어떤 근본적인 우리나라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편차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것도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박혜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의료계 파업 과정 속에서 의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한 어떤 민낯 이면에 정말 환자에 대한 걱정과 미래 국민 건강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사회적 전환이 무엇인가를 좀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검양할 필요도 없이 공공보건 의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좀 모두가, 특히 우리 의대생들 국시 거부하고 있는데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50분 동안 함께 토론했습니다만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어려운 문제 앞으로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을 떠나 있는 우리 젊은 의사들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